토지 투자에 대한 개념 13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13번. 지적도의 길이 없으면 맹지이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적도의 길은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맹지인가요?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지적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길이 있어요. 이건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맹지입니다. 자, 지적도상의 길이 없다라고 치면은 무조건 맹지입니다. 현장에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현장에 길이 있는 건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현장에 길이 있다면 싹 무시하고 지적도 길이 없고 현장에 길이 있으면 싹 무시하고 이 땅은 맹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말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고요. 14번. 예정도로도 도로이다. 자, 예정도로도 도로입니까? 즉 현장에 길이 없어요. 현장에 길이 없는데 지적도상에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얘기죠. 현장에는 길이 없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다. 현장에 땅을 보러 갔는데 땅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적도로 열람해 보니까 예정도로가 빨간 도로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심지에 도시계획도로 빨간색 도로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빨간색 도로가 나 있고 내 땅이 현재 나 있는 길에 가깝게 근접해 있다. 뭐 도로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맹지 상태로 한 필지 건너의 땅에 있고 내 오른쪽으로 예정도로 빨간색 도로가 붙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정도도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 4m의 폭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지정을 하면서 그 외로 예정도로 또한 도로이다. 건축법상 도로 폭을 만족하면 도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화성시인데 화성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향남 지역에 실제로 도로와 한 페이지 건너에서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 부동산 업자들은 이렇게 원래 예정도로도 도로이다라는 개념을 모를 때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그 땅에 건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쟤는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지? 쟤는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도로가 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지. 그러니까 화가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정도로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땅의 오른쪽으로 빨간색 예정도로가 잡혀 있었고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나기 위해선 건물의 사용 승인이 나기 위해선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나요? 건축물 준공이 안 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정도로 잡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 건물을 짓다가 내가 그 도로를 준공을 내고 개설하게 된다면 내가 지은 건축물 또한 사용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도심지 지역에 시골 도심지 지역에 주거사공업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도시계획도가 예정되어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왜 매입할까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길이 없는 맹지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땅은 길이 없으니까 싸게 사가세요. 이런 식으로의 매매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면 이거 대박이다. 바로 매입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째, 건물을 지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은 개발부담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개발부담금이 뭐죠? 아주 편하게 해석을 하면 어느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에 대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너 혼자 이익을 다 갖지 말고 그에 대한 퍼센티지별로 25%만큼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건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땅을 개발하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주한테 나오는 세금이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개발했는데 내 친구가 만약에 내 땅을 개발했는데 그 친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개발하지 않았지만 내가 개발한 것으로 봐서 나한테 개발부담금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똥이가 어느 날 용남아, 제 이름이 용남입니다. 용남아, 너 땅 있지? 땅 있잖아. 돌변에 200평 있잖아. 왜 그래? 있는데 왜 그러니? 내가 건설회사 직원인데 도로변 땅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진 다음에 아파트 분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땅을 좀 빌려줘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월세로 맨 땅 빌려줘. 거기다가 내가 모델하우스 짓고 임대계약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건물 다 부시고 원상태로 돌려줄게. 그리고 한 달 월세 200만 원씩 줄게. 어때? 그래서 이게 무슨 행제냐 하고 저는 오케이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고 제 친구는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줬어요. 모델하우스를 줬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으로부터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기아는 토지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토지 지가 상승에 대하여 25%만큼 그 25%만큼은 5천만 원의 세금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세요라고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야, 뒤질래? 개발은 네가 있잖아. 개발은 네가 있잖아, 인마. 왜 세금이 나한테 나와? 야, 2년 계획해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2년치 임대료가 4,800만 원인데 네가 건물 줘갖고 세금이 5천만 원 나오면 나는 왜 임대를 한 거니? 이건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죠. 지랄하네. 내기 싫어? 내지 마. 너한테 나온 세금이야. 네가 안 내면 네가 체납자가 될 뿐이야. 응? 내지 마. 꺼져. 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를 줬는데 걔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친구가 내 친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누구한테 나온다? 나한테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투자를 하는 우리 모두는 토지를 살 거죠. 토지 투자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방송을 왜 듣고 계신 거예요? 토지 투자하실 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토지를 이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토지 투자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 계획대로 매매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매매가 안 됐다. 그래서 임대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을 짓냐 안 짓냐, 건물을 짓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누구한테 나와? 나한테 나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얼마만큼의 개발부담금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임대료 책정에 꼭 적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가 내게 되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대상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지서는 언제 나와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되면 그때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건축물 준공이 안 났어요. 건물 짓고 있는데 건물 준공이 안 났어. 이러면 고지서는 안 날라옵니다. 건축물 준공 당시 개발부담금은 다시 한번 개념을 말씀드리지만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은 누가 내야 되냐 하면 건축물 준공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나오는 세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내 땅을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든 거죠. 다른 사람 제 친구가 건물을 지으면 나에게 개발 부담금이 나온다. 15번, 16번은 묶어서 이게 세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내 땅에 철탑이 있다면 한전으로부터 한국전력이죠. 한전으로부터 구분 지상권이 있어야 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보통 관리 지역에는 철탑이 별로 없어요. 철탑은 이제 농림지역에 보통 있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 농림지역, 절대농지 같은 땅을 보면 철탑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은 농사 짓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철탑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대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한전으로부터 구분 지상권이 설정돼야 하고 설정되지 않은 땅은 설정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농지 300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절대농지 300평. 자, 매매가 평당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6천만 원, 300평에 2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의 땅값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철탑이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등기부를 열람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철탑이 박혀 있으면 그 철탑이 박혀 있는 부지는 한전으로부터 구분지상권, 이 땅에 요만큼 철탑을 박아놨다 이런 식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0년치 현금 보상을 해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0평 땅을 살려고 하는데 철탑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봤더니 구분지상권이 없는 거야.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이거 대박이라는 겁니다. 왜 대박이에요? 한전에 전화합니다. 야, 구분지상권 안 돼 있거든. 구분지상권 안 돼 있잖아.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전은 알겠습니다. 등기하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 와, 기가 막히다. 그러면 모든 농지, 절대농지, 철탑에 박혀 있는 절대농지에는 구분지상권이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분지상권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요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몰랐어. 구부지상권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아는 놈은 돈 벌어 가는데 모르는 놈은 돈 못 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토지의 개념, 법 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법이 보상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보상을 안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해줄게 하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보상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디벨로퍼 강의할 때 수강생 많은 분들이 절대농지를 싸게 이제 사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철탑이 있는 땅만 골라서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죠. 구분지상권 없으면 그 대박 아닙니까? 만약에 300평 20만 원, 6천만 원 사는데 10년치 한전 보상으로 1억이 나왔어. 어머나, 땅값은 6천인데 보상이 1억이네. 어머 대박이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된다거나 여기서 철탑, 지지물 용지, 그러니까 지지물 용지라고 해요.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은 지지물 용지라고 하고 철탑이 박혀 있는 땅이 아닌 철탑과 철탑 사이에 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선하지라고 하죠. 선하지. 철선 밑에 있는 땅, 선하지. 선하지 보상도 된다는 걸 유념해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철탑이 박혀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요. 선만 내 땅 위로 지나가도 그 선만큼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공장을 지어도 토지 사용 승낙자의 토지가 매매가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자, 토지 사용 승낙서는 채권 계약. 쉽게 말하면 당사자끼리만 효력을 갖는 승낙서입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A가 있고요. 땅 사용 승낙을 받는 B가 있어요. A와 B 간에 사용 승낙서를 주고받았어요. A와 B한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사용 승낙을 받은 B가 만약에 C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C는 A의 땅을 그냥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C는 A는 B에게 사용 승낙을 해줬지 C한테 사용 승낙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 매매로 인해서 사용 승낙에 관한 권리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 C는 다시 A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토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자, 만약에 A가 돈을 붙은 땅이에요. 내 땅은 B의 땅은 맹지야. 그래서 B가 A한테 요구를 하죠. A야, 여기 길 좀 쓸게. 네 땅 밟아서 길 좀 쓸게. 토지 사용승낙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는 B에게 얘기합니다. 야, 마, 공짜로 어떻게 해줘 이 자식아. 내 땅이 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자, 5천만 원 갖고 와. 비싸? 하지마. 하지마. 자, 5천만 원 얘기야. 너 비싼 걸까요? 자, B의 땅은 맹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A 땅을 밟아야만 길이 생긴다는 거죠. 가치가 생긴다는 거요. 근데 5천만 원이 비쌉니까? 길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몇 억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길을 내주는 사람으로서 네가 2억 3억의 가치를 얻어가는데 5천만 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입장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맹지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줘요. 공짜로 해줄 거예요? 공짜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잖아. 뭐 100만 원 받을 거야?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되게 조금 많은 거 같잖아.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5천원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토지 세무서를 바꾸자 할 때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지 사용 수납서를 받고 길로 사용하게 되면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A와 B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B가 사용 수납을 받은 사람이에요. B가 C한테 매매했어요. 그 권리가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C한테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는 다시 5천만 원을 내고 A한테 토지 사용 수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죠.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한 번 줬던 돈을 또 줘? 한 번 준 돈을 또 줘? 이렇다 보니까 실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사용 수납서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화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매수자분들이 지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사용 수납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길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90% 이상이 토지 사용 수납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 땅을 팔아버리니까 판 놈은 길을 못 쓰게 돼. 사용료를 내야 돼. 돈을 줘야 돼. 그래야만 땅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도 물론 지역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은 지역권이 뭐 하는 권리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역권이라는 건 네 땅의 일부를 길로 쓰겠다라는 걸 네 등기부에 적고요. 내 등기부에 내 땅은 제 땅 일부를 길로 쓸 수 있다라고 내 등기부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수납은 채권이고 지역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면 물권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즉 나하고 너가 길이면 나, 너 그리고 그 밖에 C, 그 밖에 D, 그 밖에 E 아무리 몇 년이 흘러가도 그건 길이야. 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목돈을 주고 토지 사용 수납을 받지 말고 어차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안 해준다니까. 돈을 내고 어차피 길로 쓸 거라고 한다면 그 길만큼 그 앞에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역권 등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땅 주인이 싫다고 하면 욕하시면 돼요. 야 임마! 이런 돈놈 자식아! 돈 준대잖아 이 자식아!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누가 공짜로 쓴대 이 자식아? 5천만 원 준대잖아 엄마.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 해줘.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죠. 30번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자, 19번 자연 녹지에는 공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모르겠지. 모르겠잖아. 자,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사기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사기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 땅 사실게요. 공장으로 개발하시려고요?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500평짜리 기가 막힌 땅이 있네. 근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왜 저렴하냐면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예요. 자연 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네. 그래서 땅값이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건물 조금만 줘서 개발 조금만 하고 뭐 적당하게 파시죠. 비싸게 파시지 말고 이게 워낙 싸게 나온 물건이니까 조금만 붙여가지고 매매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자연 녹지의 공장 개발을 하기 위해 이 땅을 사실 건가요? 자, 중개업자 얘기합니다. 이 땅 안 사면 바보야. 땅값 겁나 싸잖아. 이렇게 겁나 싼 땅이 어디로 세상에.
공장 조금만 줘서 개발하면 되잖아. 어려워? 40% 주지 말고 20%만 주면 되잖아. 땅값 겁나 사는데 안 살 거니? 자,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자, 안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사기당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 싸니까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뜨기 뻥뻥! 눈뜨기 뻥뻥! 눈뜨기 뻥뻥 맞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공장이 불가능합니다. 첨단 업종만 가능해요. 즉 반도체 업종. 자, 현실적으로 볼 때 반도체 업종을 개인 사업자가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 반도체 업체를 진행하는 조그만한 영세 사업자가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첨단 업종으로 개발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나는 뭐야? 자연녹지니까 첨단 업종으로 개발해서 걔네들한테만 팔아야 돼. 100명 중에 한두 명 걔네한테 팔아야 돼. 팔려? 걔네들이 만나기 쉬워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은 사기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첨단 공장 가능하잖아요.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사기쳤습니까? 공장 개발할 건데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니까 조금만 줘서 개발을 해. 이 말 안에 사기가 있나요? 사기가 없다는 거죠. 공장 개발해. 첨단 업종 공장 개발 되잖아요. 거짓말 했어요? 중개업자가? 사기친 놈은 없는데 나만 사기를 당했네? 나만 사기를 당했어. 누가 사기쳤어? 여러분들한테 사기친 사람은 누구예요? 없어. 아무도 없어. 나만 그냥 똥밥에 그냥 플라스틱 업종, 화학 업종, 폐기물 업종으로 개발해서 공장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땅을 샀어. 이런 경우가 토지시장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사기친 사람은 없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에는 공장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과 제주장은 다릅니다. 제주장은 돼요. 공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장과 공장의 다른 점은 뭐예요? 입찰. 최대의 큰 차이점은 입찰의 유무입니다. 자, 한전, 전기, 배선 가는 업체, 큰 회사에서 입찰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입찰 자격은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에서만 입찰이 가능해요. 즉, 제주장은 입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업종별로 대기업의 입찰을 보시는 분들은 공장이 꼭 필요해요. 그 사람들 아니면 제주장도 충분히 공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개발행위 허가는 내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여기 이제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뭘까요?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국계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내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는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내 땅을 500평 샀어요. 지목이 임야야. 지목이 농지야. 아무튼 내 땅이야. 내 땅에 내 멋대로 건물 짓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누가 문제래? 누가 댓글을 걸어? 내 땅이야. 내가 돈 주고 샀어. 네가 시장이야? 시장군수 굴장장이야? 근데 네가 뭔데 지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시면 개발행위 건물을 짓고자 하려고 할 땐 꼭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땅 농지 500평, 임야 500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건물 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 땅인데요. 건물 지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 물어보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도로 있나 살펴보고 배수 있나 살펴봤더니 여긴 건물을 줘도 돼. 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도로하고 배수 다 찾아봤는데 여긴 도로가 형편없어. 그지 같아. 이게 유령의 집도 살면 되는데 여기 살면다가 안 돼. 건물 짓지 마. 라고 얘기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26번. 개발행위 허가를 듣게도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건축물,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을 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 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냥 건축물을 줘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건물은 지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내 땅을 토목공사를 하라고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죠. 즉, 토목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형지 변경을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먼저 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건물은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는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따로 받으셔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설계사무실인 형질 변경, 토지에 관한 사항이지 건물을 몇 평을 짓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걸 토목설계사무실에 상담을 하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건축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토목공사를 할 거면 개발행위, 토목설계사무실에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토목과 건축은 별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해도 지목은 바뀌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내가 산 땅 500평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토목공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까지 맞춰서 부지지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인가요? 대지인가요? 전인가요? 전이라고 치면 전인가요? 대지인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했어요. 전이에요? 대지예요? 정답은 전이라는 겁니다. 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목은 언제 대지로 바뀌느냐? 건축물을 다 짓고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하셔야만 지목은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다 줬을 때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지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는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에 이중 중과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비사업용 토지가 뭐예요? 몰라요? 검색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양도세 중과를 매깁니다. 10% 탄력세율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탄력세율은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에 이중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땅 샀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1년은 안 됐어요. 팔았어요. 세금 몇 프로예요? 세금 몇 프로입니까?
일반인이 샀어요? 개인이 샀어? 개인이 샀어요. 6개월 지나서 팔았어. 세금 몇 프로야?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포함해서 5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이 땅의 세금은 55%의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 내가 산 땅이 농지야. 6개월 있다 팔았어. 근데 농사 안 졌어. 농사 안 졌어요. 그냥 내버려둬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게 되면 55%의 양도세 중과에 10% 탄력세에 붙여서 65%의 세금이 납부되나요? 고지되나요? 55%가 아니고 65%의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도세 중과에 이중중과세 하지 않는다.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 55%, 44%에 있는 플러스 10% 탄력세율이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개인이 단기 차익으로 뭐 땅을 개발해서 매도한다 그러면 최고 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5%, 4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5%, 54%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사갖고 빨리 파실 거면 비사업용 투자가 되든 말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말씀을 드리겠고 29번 토지의 대출에서 감정가는 매매가를 넘지 못한다. 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만약에 구입해요.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 2억짜리 땅이 있어요. 2억짜리 땅을 도로변에 있는 땅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아요. 감정가가 높아도 감정가는 매매가 2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무리 땅이 좋고 기가 막혀도 매매가가 2억이면 감정가는 2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 땅이 폭탄 맞아고 2억짜리가 1억이 나왔어요. 감정가는 2억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감정가가 아무리 높게 잡혀도 토지 매매가는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맥시멈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토지 매매가가 맥시멈 감정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의 담보 비율은 65%, 농지의 담보 비율은 75%라고 가져간다면 2억짜리 토지가 매매로 나오게 되면 내가 최대로 대출, 농지일 때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감정가는 매매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감정가는 2억이라는 얘기죠. 2억의 75%, 1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땅값을 3억 주고 사는데 대출은 뭐 2억 8천을 해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담보대출은 절대 매매가에 근접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야겠죠. 담보대출 및 그래서 뭐 사업자금 및 뭐 여러 가지 자금으로 사업자 자금은 그냥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를 내야 담보대출에 그 담보대출 더하기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번 9시네요. 시간 딱 맞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대출을 얻어 잔금 치는 법입니다. 자, 우리는 토지를 매입할 때 극강의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2억짜리 땅이 있다고 쳐요. 이 땅이 도로변에 붙어 있지 않아요. 6m 도로에 붙어 있는 그냥 2억짜리 땅이에요. 그냥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감정을 50% 정도 감정을 한다고 치면 감정가 1억에 대해서 농지 75%이기 때문에 2억에 매입을 할지라도 대출은 7,5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이게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받기 원하다 보니까 그냥 농지 상태로 감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되면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죠.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아도 지목은 바뀌지 않지만 은행에서 감정을 하게 될 때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이렇습니다. 2억짜리 토지를 계약합니다. 2천만 원을 걸고 계약을 한 뒤 매도인의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매수자의 이름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증을 은행에 첨부하게 되면 매매가만큼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2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억이 된다고 한다면 농지의 담보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개의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계약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도금은 절대 없습니다. 토지계약에선 중도금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할 거면 중도금 납부 시기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주의 담보 제공이 필요해요. 지주의 담보 제공. 근데 지주 입장에서 내 땅 팔았는데 내가 담보 제공을 왜 하니?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금 걸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대출을 받아 잔금과 동시에 서류 이전하게 되면 지주의 담보 제공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 지주가 바뀔 거니까. 매수자도 소유권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소유권이 넘어올 매수자의 신용도를 보고 잔금을 준다는 거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토지개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 허가득하고 잔금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공인TV의 김공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단점이 뭡니까?